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9회 현충일을 맞아 북한의 비열한 도발에는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죽음의 백조란 별명으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7년 만에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을 겨냥한 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년째 그대로인 로또 복권 당첨금을 올리자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당첨금에 붙는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복권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해서 추념사를 발표했습니다. 참석 장면 그리고 추념사의 한 대목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네, 현충일 추념식에 대통령 부처가 입장해서 헌화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처음 말한 암흑의 땅과 밝은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미국의 위성이 찍은 그 상징적인 사진. 한밤중에 한반도의 반쪽은 어둠에 쌓여 있고 반쪽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불야성을 이룬 장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추념사의 분량, 또 여기에 사용된 단어, 또 핵심 내용을 먼저 분석해보죠. 예, 어제 기념사는 총 2,000자 분량으로 7분 30초가량 소요가 됐는데요. 핵심 주제는 역시 힘을 통한 평화 구축,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된 단어별로 보면은 영웅이 10차례, 그다음에 자유가 7차례, 그리고 희생, 북한이 각 4차례 정도였습니다. 어제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비참한 동포들이 있다. 북한 동포들이요? 예. 바로 북한 주민들이 현재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굶주림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 그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힘이 강해져야만 한다라는 주제를 역시 강조하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에둘러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 내내 오물 혹은 풍선이란 표현은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열한 도발이 또 이루어지면 이른바 즉각 끝 대응을 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비열하다고 하는 것은 정상 국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제사회도 납득할 수 없는 것, 북한만이 할 수 있는, 김정은 정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열하고 저급한 도발을 한 것인데, 어쨌든 윤 대통령 이야기는 이런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9.19 군사합의 전면 이 효력 정지를 실시했고, 모든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의 표명은 최근에 북한이 잇따라 도발했거든요. 오물풍선뿐 아니라 GPS 교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고, 그랬죠.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발사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고, 즉강끝 말씀하셨습니다만 즉시 그다음에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그런 이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네. 4일에 이미 9.19 군사합의를 전체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고, 그 이틀 뒤에 저 추념사가 있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난 뒤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16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네,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이었는데요. 지금 자수에다가 이제 사인해주는 장면. 이름도 군번도 없이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에는 채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160여 명의 참석자들보다 먼저 오찬장에 도착을 해서 일일이 직접 영접하는, 그야말로 국가원수로서 최고의 예우를 했죠. 예, 저도 뭐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여러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대체 보면 참석자들이 다 와서 앉아 있고 대통령은 마지막에 입장을 하면 우리가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네. 영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부 유공자는 거수경례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 윤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라고 표현하셨듯이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해서 도착하는 참석자들을 일일이 160여 명을 일일이 영접을 했고요.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6.25 참전용사의 유족분들, 네. 또 연평해전이라든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영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념식에서 국회에 대한 맹세는 참전용사 후손이 낭독하기도 그러니까 했고요. 6.25 참전용사의 손자가, 그렇죠. 손자가 현역 소위라죠. 소위입니다. 낭독을 했고요. 특히 대통령도 국가보훈 상징인 나라 사랑 큰 나무 배지를 폐용을 했는데, 여기 말했듯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을 국가가 또 국민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것이 선진국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대통령이 뭔가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날 오찬장의 테이블마다 놓여 있던 냅킨의 한 거였어요. 자, 이 냅킨 화제가 됐는데 뭐였죠? 예, 이제 어제 그 오찬 테이블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는, 그리고 거기에 참석자들 각각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냅킨이 제공이 됐습니다. 전부 다 있었다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받아본 참석자들이 상당히 정말 아주 많은 기뻐했고 매우 자랑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또 다 자수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분들과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국가의 약속이기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그 일부 참석자들은 대통령 주변으로 몰려서 그 사인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 실제 어제 그 또 이제 참석자 가운데는 순직 군인인 고 권의준 소령의 따님도 있었습니다. 이 소프라노 권소라 씨인데요. 아까 노래 부르던 그 예, 여성. 예. 바로 그 권소라 씨가 그래서 기념 공연 삼아 그대 내 친구여, 그다음에 아름다운 나라 이러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일일이 영접을 해서 감격하면서 자리에 앉았더니 내 이름이 자수돼 있는 냅킨이 놓여 있어요. 자, 그 냅킨을 받은 김에 가까운 데 있는 그 유족이나 참석자들이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인을 또 기꺼이 해주니까 직접, 네. 주변에 몰려서 여러분이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기념이 되겠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념식 후에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있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에 참배했습니다. 자, 영화로도 만들어진,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14년 전 영화. 유명한 전투의 전사자들이 묻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국립현충원 현장에 갔습니다. 말씀하신 이 호국 용사, 무명 용사 탑 앞을 지나가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도의용군은요,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학생 신분으로 참여한 분입니다. 48분이 1950년 8월 이 포항 여중에서 북한군을 맞아 싸운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수류탄을 던지고 떨어지면 빈 총을 가지고 백병전을 펼치고 학도의용군 48명, 48분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의 꽃다운 학도의용군들이 이제 백병전까지 하면서 71명 중에 예. 48명이 전사했는데. 예, 전사를 했고 이분들의 유해가 포항여중에 감회장돼 있었는데 이분들을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모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그다음에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을 모셨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포화 속으로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1950년 8월은요 낙동강 전투 정말 백척간두에 있었던 위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한반도가 적화되느냐 마느냐. 그게 무너졌으면 대한민국은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부부가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상우, 차승원, 그때 당시 탑이 그때 의용군으로 나왔는데 예.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이 그렇습니다. 전투가 의용군 71명이 북한군 수백 명을 상대로 11시간 반을 버텨줬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9월 15일 메가드 장군이 2000분의 1 성공 확률로 추진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했고 6.25 전세가 반전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구가 또 현충일 날 있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희환 보훈부 차관이 프로야구 시구를 했는데 시타석에는 그때 당시 싸웠던 갑판병이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만 이 오른손이 불편해요. 그래서 왼손만으로 배트를 들고 시타석에 쓴 겁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희환 보훈부 차관하면 우리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에 그 전사를 한 윤영하 소령을 대신해서 그 고속정 참수리호를 지휘하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오른쪽 다리를 잃기도 한 분이죠. 바로 이희환 보훈부 차관이 어제 그 수원에서 열린 KT와 한화의 그 프로야구 경기에 바로 시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시타석에는 그러니까 저 맞은편 시타석에는 맞은편 그림이 지금 준비 안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당시에 갑판병이었던 권기형 예비역 병장입니다. 그분은 왼손으로만 배트를 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도 역시 당시에 그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시타석에서 섰고요. 당시 또 함께 싸웠던 전우들 4분도 같이 참관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한 손으로 저분이 이제 의족을 했기 때문에 한쪽 발이 없는 이 차관이 던지고 오른손이 있지만 이게 거의 쓸 수 없는 부상 때문에 그때 당시 입은 부상 때문에 이분은 성한 왼쪽 팔로만 배트를 들고 있는 장면. 저도 나중에 봤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이 죽음의 백조 얘기인데요. 먼저 풍선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현충 이래 경기도 접경지대에서 북한 상공으로 풍선 10개를 날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달아 보낸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화제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풍선을 보내고 거기에 매달려 보내는 대북 전단 속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김정은의 실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단 20만 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K-팝이라든지 북한 주민들, 북한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나훈아 임영웅 노래, 드라마 USB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 1달러짜리 미화도 2,000장, USB 5,000개. 그러니까 저게 1달러 2,000장이면 북한에서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요, 1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은 그것을 오물이다, 쓰레기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오물을 다시 보내왔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오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북한 정권들이 이걸 못 찾게 막아도 몰래 야음을 이용해서 산에 가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일부는 주민들이 북한 상공 진입을 우리 군 당국이 확인했다. 확인했습니다. 이건 왜냐면요. 풍선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남풍, 다시 말하면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불 때 날려보내기 때문에 북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상학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고통을 주고 우리 국민을 향해서 위협했던 이 사실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면 내가 이 보내는 걸 중단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지요. 네. 북한은 대북 전단을 우리가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그것도 뭐 100배 이렇게 보내겠다고 지난 2일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다시 보내는 거 가능할까요? 예, 실제로는 우리가 현재 대북 방송 같은 어떤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즉각 시행할 어떤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직접 같은 방식의 오물 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다른 해상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도발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문센터장님. 네. 일단 바람 방향이 안 바뀐다면서요, 당분. 그럼요. 일단 이제 기상을 보면 이게 말씀드렸듯이 북풍이 불면 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때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28일 날, 2일 날 이렇게 이제 내려보냈는데 지금은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남에서 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북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데. 그럼 평양으로 되돌아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한이 얘기하기를 3,000개를 보냈는데 우리한테 1,000개만 왔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2,000개는 북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을 북한이 만약에 다시 보내면 지금 딱 준비된 확성기가 다 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지난번에 모든 우리 조치가 다 돼 있다고 그랬을 때 날려보내던 오물풍선을 다시 5시간 만에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직까지는 북이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북한이 반발하는 성명이라도 냈을 텐데 네네. 아직 안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바람 방향이 안 바뀌어서 제갈량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바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우리 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이제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이제 지시를 했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우선 자체 기금으로 어떤 피해를 구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재 이 법으로는 현재 민방위법이나 이런 데에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으로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각 지자체의 자체적인 어떤 재난과 관련한 기금 등으로 우선 보상을 하되 그 법적 근거를 예를 들어 민방위기본법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른바 사회재난으로 어떤 기금을 지출하려고 해도 현재 이 오물
풍선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차후에라도 또 유사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될 현재 예상에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국회를 단독 개원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여야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예. 이거 마음만 먹으면 원포인트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이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인을 놓고 야당은 우리 정부가 자꾸 대북전단 이쪽에서 날리는 거를 자꾸 용인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그 책임 공방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야당이 쉽게 동의를 해줄지 이 부분도 사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한편 미군의 3대 전략 자산 가운데서도 폭탄을 가장 많이 싣는다는 일명 죽음의 백조, 백조처럼 생겼죠. 검은 B-1B 랜서입니다. 이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7년 만에 폭탄 실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이 훈련의 의의를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가 설명한 바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훈련이 한미의 긴밀 공조하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또 상호 운용성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국빈 방문해서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들을 상시적으로 정례적으로 배치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과 계획 하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7년 반 만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은요. 북한이 싫어하는 거, 이전 정권은 북한이 싫어하는 것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연합연습도 안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최근에 북한이 복합적인 도발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 직격탄을 투하하는 훈련이 이게 7년 반 만에 실제 투하를 했고요. 이것은 이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시켜주고 적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JDA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우리말로는 합동 직격탄 혹은 합동 정밀 직격탄이라고 부릅니다. 자, 군사 전문가이신 문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이 사실은 그동안 재래식 폭탄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재래식 폭탄은 아마 6.25 전쟁 때도 보면 이게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 융단 폭격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뚝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이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카페트 깔듯이.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효과도 떨어지고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도 많이 죽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JDAM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기존 재래식 폭탄에다가 정밀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장치, 유도장치와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직격할 수 있는 탄을 만든 겁니다. 사전에 그 입력을 다 한다면서요? 예, 다 입력을 해서 GPS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데 대부분 북한의 지휘시설이나 또는 뭐 각종 그 방사포 이런 것들이 지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합동 정밀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하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 이 강력한 가공할 만한 위력, 특히 이 죽음의 백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그래서 북한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때 뭐 주야 가리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날아가서 야간에도 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하기지, 동굴속 장사정포, 해안포 기지를 그야말로 괴멸시킬 수 있다면서요?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입니다. 네, 그 탄을 무려 7년 반 만에 B-1B 랜서가 우리 공군과 함께 실사격으로 투하 훈련을 했다는 뜻입니다. 모의 타겟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투하 훈련에는 한미 공군의 최정예 전투기들이 대거 동원이 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한국군도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F-15와 F-16 같은 이 친해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 F-35B가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오, 대단한 항공모함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게 B-1B와 함께 호위를 받으면서 합동 직격탄을 투하한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의 표적을 완전히 타격을 했고요. 특히 이제 B-1B 같은 경우는요, 죽음의 백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B-1B의 특징은 첫째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네. 마하 1.25이기 때문에 음속보다 1.25배를 빠르고요. 소리보다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괌에서 출발을 해도 2시간 안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폭탄 탑재 능력이 6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폭탄 60톤을 실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백조의 김정은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9.19 남북군사 합의가 4일에 그 전체 효력이 정지됐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6월 안에 북한 접경지의 사격 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라죠. 예,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이제 9.19 이 군사 합의,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이 군사 합의 때문에 사실은 서북도서와 같은 접경 지역에서 우리가 K9 자주포와 같은 사격 훈련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정부가 지난 4일 날 우리만 지키고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비로소 이 접경지에서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가능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네.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네.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하고 1년의 훈련이 실시될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경우 이제 문제는 북한이 현재도 그 NLL 그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이런 사격 훈련에 대해서 이것들을 시비하면서 인접한 황해도 일대 이런 데서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9 자주포, 스파이크 미사일, 비궁 등이 동원되는 그런 재개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문성목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20년째 그대로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아니고요. 로또 복권 당첨금 인상에 대해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올리지 않으려면 당첨금에 붙는 세금이라도 좀 내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서울 사세청에서는 2월분 극장 입장권 복권을 인기여배우 도금동량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했는데 복금은 1등 20만 환, 2등 5만 환. 네, 이번 주제에는 양지민 변호사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로또 복권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단 긍정적이었다죠. 예, 그 지난달 27일 날 이제 그 최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기자들이 아이고 요즘 그 복권 당첨금 로또 1등 당첨이 돼도 이거 갖고는 그 서울서 웬만한 집 한 채도 사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당첨금을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했더니 네.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의외로 상당히
그거 한번 공청회 같은 뭐 형식으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이제 어떤 그 여지를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막 썼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관심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날 기자들은 그래서 로또 당첨금을 좀 인상하고 대신 뭐 판매 수익금을 좀 소외계층 같은데 지원하는 거 늘리는 뭐 이런 아이디어도 거기 제시를 했는데 이거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모아보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커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금을 올리고 판매 수익금은 좀 수익을 이 소외계층에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자들은 에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답변이 부총리가 저렇게 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슈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요새 로또 1등 당첨금 평균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2023년 기준으로 로또 1등 수령액 평균을 내보니까요. 21억 원이었습니다. 총 646건이 당첨이 됐는데요. 과거에 정말 로또 맞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느낌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평균 20억 원대라는 금액이 초창기보다는 좀 적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전이에요. 맞습니다. 세후로 하면 한 14억 원, 15억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 1월에서 3월 사이에 1등 당첨금 평균이 이제 20억 3,300만 원이었는데 세금이 한 33% 정도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후 14억 원으로 평균으로 집계가 됐고요. 세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로또를 이제 내가 당첨이 됐다라면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만 원에서 30억 원 3억 원 사이 이제 구간은 22% 공제를 하게 되는 저거 것이고요. 2등까지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뭐 1등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때는 33% 공제가 됩니다. 소득세 30%, 주민세 3%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게 근거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20년간 1등 당첨금은 그대로다. 그런데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세 재정연구원이 로또 당첨금을 올려야 할 때라는 그런 보고서까지 냈네요. 네, 보고서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의 집값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게 로또 초창기 때 3억 원 정도에서 그리고 지금 한 13억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에 로또 1등의 당첨 금액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초창기에 35억 원 정도가 지금 오히려 21억 원대로 좀 떨어진 그런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로또 당첨 금액은 계속해서 줄다 보니까 로또 1등이 되더라도 내가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에 밝힌 내용은 한 장 판매가 그러니까 한 게임당 200원가량을 우리가 더 올려야 되는 것이고 당첨금 자체도 조금 상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네네. 사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제 재화의 가격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 1등 당첨 금액은 줄어들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이 가치 하락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획재정부가 이 주무 부처입니다. 공식 입장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예, 이 지금 보도가 그래서 이게 1등 당첨금이 상향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또 이게 자칫하면 사행성을 정부가 조장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기재부의 복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지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재부가 그 간담회 이틀 뒤에 바로 그 보도 설명 자료를 내서 자, 저희는 현재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의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 논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금은 모르죠.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해보고 하겠다는 거죠. 네, 정부 당국은 원래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렇게 급하게 신중하지 않은 입장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안 하네 이러실 일이 아니고 저희 보도를 보면서 그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정치 안 한다. 그러고 나서 정치하는 분들 많아요. 자, 로또 복권 당첨금 상향이 이슈가 된 건 앞서 보셨듯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 꿈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의 복권이
실제로 있었죠? 바로 주택 복권입니다. 1969년 처음 발행된 주택 복권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일명 우리가 일요일 오후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도 됐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입니다. 맞습니다.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로또 열풍에 밀려서 사실상 폐지가 됐는데요. 주택 복권의 초기 당첨금을 보니까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300만 원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69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서울 18평 62제곱미터 아파트가 70여만 원 정도의 가격임을 감안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 서울에 매치가. 그렇죠. 집 한 채 마련하고도 넉넉하게 남는 금액이 이 당첨 금액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983년부터 올림픽 복권이 발행이 되면서 잠시 발행이 중단됐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1989년에 다시 이제 발행이 재개됐고요. 그런데 이 2005년에는 그 주택 복권 말고 이 로또가 이제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되면서 로또 바람이 불었죠. 그렇죠. 이 판매액이 굉장히 급감을 하게 됐고요. 결국 2006년 4월에 복권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쇄 복권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사실 폐지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애국 복권입니다. 기억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당시에는 현장에서 당첨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새도 있죠. 즉석 복권 긁는 거 그거 아닙니다. 개봉식이란 걸 진행하기도 했었다는데요.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서울은행에서는 22일 11시부터 제1회 가도 개봉식 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당락을 알 수 있는 이 매력 있는 새 방식은 시민들의 인기를 얻었으며 판매장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행운을 시험해보고도 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회분 100만 장을 발행한 중 200만 원권이 5매, 20만 원권이 50매, 2만 원권이 1,000매, 2천 원권이 1만 매, 그리고 200원짜리가 45만 매로서 당첨률이 75%라고 합니다. 이 적별 추첨식 복권 판매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1957년대 모습이니까 저때 저 복권 사던 분들 대부분 고인입니다. 극장 입장권 복권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아, 그게 뭘까 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추억 속으로 같이 돌아가 보시죠. 서울 사세청에서는 2월분 극장 입장권 복권을 인기여 배우 도금봉양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했는데 복금은 1등 20만 환, 2등 5만 환, 3등 10,000 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장 입장권을 버리지 마시고 이 행운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 극장 입장권 복권 영 신통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게요, 이유가 진짜 복권이 아니라 목적이 좀 다른 데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예, 이제 당시 그 군사정부가 61년에 뭐냐면 이렇게 극장 입장권을 사면 그중에 한 절반은 이게 복권이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탈세를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극장들이 외국 영화를 개봉 상영할 때 그 납세증이 부착된 입장권을 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납세증이 붙어 있지 않은 말하자면 좌석 번호만 적혀 있는 이러한 간이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결국은 실제로 이 탈세를 하는 세금 포탈하려고. 예, 일종의 표돌리기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횡행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복권 제도를 여기다가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대까지는 이제 이런 게 운영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 1등 당첨자도 근데 결국은 돈을 안 찾아갈 만큼 사실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당첨금이 너무 적어서. 당첨금이 너무 적거든요. 0.03%. 예. 그리고 당첨률도 적은데다가 한 달치 모아서 한 번에 발표하는데 누가 그걸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려버리는 이러한 어떤 탁상 공론식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복권과 관련해서 배운 금원 중에 하나가요. 통계와 확률을 불신하는 바보들에게 국가가 물리는 세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복권이 꼭 그런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 다시 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가장 많이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산층이 가장 복권에
내는 이 비율이 금액이 많았는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복권 구매 이제 가구 비중을 살펴봤을 때 9.3%였어요.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조금 하락을 했다가 2024년 현재 기준이죠. 10% 가량이 이제 집계가 됩니다. 10집 중에 한 집은 복권을 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금액 평균을 보자면 월 평균입니다. 2022년도에 8,600원 정도 이제 지출을 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7,300원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2020년 이후에 이제 최다 구매라고 사실은 10%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소득 평균으로 또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득 상위의 40에서 60% 가구가 23% 비중으로 가장 많은 돈을 복권 구매에 지출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로또 구매하는 그 가구별 비중을 좀 살펴보니까요. 소득별로 중산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소득층 그리고 가장 구매를 안 하는 층은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복권을 누가 맞나 하지만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로또는 얘기는 아닌데 부부, 형제가 복권 1등에 당첨된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죠?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한 A씨가요, 복권 판매점에서 1등 복권을 이제 구매를 한 사연을 밝혔는데요. 이 복권의 경우에는 스피또 2000이라는 복권입니다. 그런데 10장을 구매해서 아내와 우리 5장씩 이 숫자를 좀 맞춰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총 당첨금이 20억 원인데 이 아내가 한 장을 뽑고요. 그리고 남편이 한 장. 다 1등 한 장씩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20억 원을 타간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실 스피또 1000 당첨자도 내가 당첨이 되기도 했지만 내 친동생도 당첨된 적이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스피또 하나에 로또 하나가 형제가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동생 같은 경우에는 로또 1등 당첨이 돼서 본인이 이제 금액을 수령하러 갈 때 함께 동반 이제 참석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로또는 아니고 스피또 1000인데 내가 처음 복권을 샀는데 이렇게 당첨이 되다 보니까 내 운을 좀 다 쓴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운을 다 써도 저런 형제가 되고 싶다, 저런 부부가 되고 싶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 10명 중 3명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아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했다죠? 그렇죠. 이제 10명 중에 3명이 나는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한 건데요. 이게 로또 당첨 사실을 알린다면 그럼 누구에게 알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배우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47%가 나는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순위가 아니다. 배우자에게도 안 알리고 나 혼자만 알겠다가 29% 그리고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6%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우리나라 복권만이 아니라 해외 복권을 사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권, 슈퍼볼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매 대행업체들이 국내에 있었는데 이거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복표 발매 중개죄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이 사행적인 복권의 발행이 남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미국의 이제 슈퍼볼 복권에 이제 내가 구매를 대행해주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법인이 미국에 있어서 괜찮고 그리고 돈을 타러 올 때는 미국으로 오면 되니까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직구든 아니면 본인이 중개를 하든 다 이제 불법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파워볼 같은 경우에는 복권 당첨 금액 자체가 역대 최고 당첨금이 2조 80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혹할 수가 있는 거죠. 해외 복권의 국내 유통은 엄격히 불법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혹시나 혹해서 구매한다? 이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적발돼서 업체의 경우에는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복권에는요, 당첨금을 올리는 문제 못지않게 세금을 좀 깎든지 없애든지 해라. 실제로 일본에는 복권 세금이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복권 세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외국 사례들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요, 당첨금 700만 원이 넘으면 24%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주 정부가 만약에 세금을 걷는다 하면 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24%만 내면 되는 겁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요, 4만 유로 초과, 그러니까 6천만 원, 그리고 이탈리아 75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20% 세율을 물리는데요.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이제 세율이 가장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것이고요. 아예 비과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복권을 내가 구매해서 1등에 당첨된다? 그 금액 전액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액 비과세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주, 사실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텍사스,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세금을 따로 물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세금만 이제 부담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이 복권에 안 물리는 이유를 물었더니 어느 언론이 그렇게 썼습니다. 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자, 박성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복권이 맞는 거는 우리가 그 횡재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꿈이 이루어진 건데 꿈에다가 무슨 세금을 물리느냐 일견 상당히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과세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곳에 과세 있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그 말대로 어떤 그래도 소득이 있으면 어떤 세금을 물려서 또 공적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고요. 만일에 이 복권에 물리는 세금이 그래도 행운인데 너무 많이 물려서 복권의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하면 어떤 당첨금을 올리는 대신에 조금 세금을 좀 감경해서 조금 좀 낮춰서 조금 더 복권의 의미를 살리는 이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물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과세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이 논란이 많은 주제예요. 앞으로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에는 한 주간의 핵심 이슈만을 간추린 주간 정책인 이슈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 10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